최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하락할 때 기분 좋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언제쯤 반등을 주려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겠죠.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아버지 모시고 과연 주가가 언제쯤 반등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반등을 할 수 있긴 한 거죠? 아빠가 목을 조이는 넥타이 얘기한 적 있었지? 네. 이 넥타이를 세게 매서 꽉 목이 조인다면 어떻게 해야 숨을 편히 쉴 수 있겠니? 넥타이를 풀어야겠죠, 느슨하게. 그래, 물을 마셔도 그건 뭐 방법이 없고 숨을 천천히 쉬는 것도 답이 아니야. 넥타이를 결국 풀러야만 숨을 쉴 수 있지.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해. 그 이유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주가는 반전할 수 있기 때문이지. 천천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네. 현재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생각해? 가장 큰 이유라면 금리와 중국 때문이 아닐까요?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딱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연준의 생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했었죠.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트레이더들의 금리 전망을 보면 여전히 9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8% 수준이에요. 금리가 마구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딱히 확률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또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65%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연준이 내년 5월 전후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라고 했었고, 그보다는 물가 상승에 대한 보상 프리미엄에 더 깊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게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에서 가져다가 쓰던 물건들을 인도나 멕시코 등으로 공급처를 분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재화가 남아 돌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중국의 부동산 같은 것들도 다 여기서 발생된 문제들이고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가 감소를 하면서 사람들 수입도 감소를 하고 또 청년 실업률이 21%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부동산 침체까지 같이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디리스킹. 디리스킹이다. 그렇지. 근데 뭐 중국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접어두자고. 하지만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만큼은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니? 계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를 넘어서면서 2007년 11월 이후로 거의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위험 자산인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진다는 말이야. 미국채를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 그쵸?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절대로 원금 손실이 없고 이자를 반드시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지. 그렇게 안전한 국채에 대한 매수를 안 하고 접고 주식 투자를 하려면 뭐가 더 보장돼야 된다고 했었어?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에 대한 적절한 대가,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어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안전 마진에 더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얹혀져야 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연간 7%라고 해보자고. 그런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현재 4%야. 그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안고 주식에 투자할 때 얼마를 더 주겠다는 거야? 3%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 즉 리스크 프리미엄을 얹어주겠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 정도 더 받자고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는 대신에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겠어, 너 같으면? 주식은 위험 자산이니까 고작 3% 리스크 프리미엄은 아무래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 음, 그런 말이다. 아예 그럼 세게 가자고. 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7%까지 올라가면 어때? 그러면은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일단 주식은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채는 거의 무위험이나 다름이 없는 자산이니까 그 두 개가 수익이 동일하다면 주식에 투자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음,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 점점 떨어진다.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겠지? 네. 그래,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또 있어. 할인율이 상승하면서 미래에 창출된 순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 당연히 위험도가 큰 자산일수록 할인율은 더 커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벤처가 가장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성장주, 다음은 가치주의 순으로 영향을 받게 되겠지. 그렇죠. 결국은 또 화폐의 시간 가치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화폐의 현재 가치는 미래에 창출될 이익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의 n제곱. 이 식을 보면 할인율이 분모에 있으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재의 가치는 추락하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위험 프리미엄이 가산될 수 있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가 더욱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있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장기채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여기저기에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에즈버리 리서치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존 코사르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33%를 넘어서면 이전 금리 사이클의 고점이 뚫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선은 5%가 된다. 이것이 큰 변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뭐 이미 화요일 기준으로 뚫렸는데 뭐. 근데 존 코사르 이외에도 여러 분석가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좀 더 아빠 마음에 와닿는 분석을 한 사람이 있었어.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인 니콜라스 콜라스의 금리 전망이 좀 솔깃했는데 그는 명목 국채 수익률과 함께 실질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거든. 실질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면 명목 국채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걸 말하는 거죠? 어렵게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자 지금 이자 수익률이 6%야. 음. 근데 인플레가 4%래. 그럼 실제로 얼마야? 2%. 그래 그렇게 따져야지.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실질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게 증시에 위험한 건가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 하지만 적정 수준까지는 괜찮아. 근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하긴 했는데 트레이드 웹에 따르면 주말 기준으로 10년물 국채의 실질 금리는 1.979%로 2009년 3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실질 금리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 거예요? 실질 국채 수익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에서 2.7% 정도 됐거든. 뭐 아직은 그보다 낮은 수준이니까 현재 실질 금리는 적정 금리 수준의 하단부에 겨우 도달했다고 봐야 되겠지. 다시 말하자면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2.3% 정도 되거든. 그걸 감안할 경우에 2에서 2.7%의 실질 국채 수익률은 결국 4.3에서 5%의 명목 국채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야. 더 해야 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니콜라스 콜라스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까지는 쉽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지. 금리가 아직 더 올라야 한다는 건 주가도 조정이 더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장기 금리 쇼크는 아직 갈 길이 남았고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앞으로 몇 주일간 시장이 험난한 시기를 맞을 거라는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니콜라스 콜라스가 주장을 했거든요. 이분의 주장이 맞다면 10년 금리 기준 4.5%에 오를 때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게 될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기는 하지. 하지만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5%에 도달하면 그 주변 어딘가가 주가의 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10년물 기준으로 4.5%까지 가야만 주가 조정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이면 10년물이 지금 이미 한 4.3% 정도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면은 굳이 현재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음. 아빠 개인적인 생각은 말이야. 음. 10년물의 적정 금리는 적어도 4.75에서 5%는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 음. 니콜라스 콜라스는 인플레 보상 금리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추정이 조금은 보수적일 수 있어. 하지만 니콜라스 콜라스의 생각이 옳다라고 가정한다면 아빠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화요일 기준으로 해서 4.35%를 찍었으니까 고작 15베이스 포인트 남았다는 건데 뭐 이 정도라면 하루 이틀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니까 그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다만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은 대인플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이고 싶은 생각은 아예 없어. 근데 아버지, 지금 유가도 막 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기대 인플레가 더 커진다면 어떻게 돼요? 기대 인플레가 오르는 만큼 목표라는 수익률도 더 높아지겠지. 예를 들어 현재 시장의 기대 인플레가 2.3% 정도 되는데 이게 2.5%까지 상승한다면 목표로 하는 국채 수익률도 4.5%가 아니고 4.7. 4.7%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주가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대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되네요. 그럼 그 기대 물가에 대한 아버지 생각은 어때요? 뭐 이수 말대로 유가가 오르고는 있어, 그지? 그런데 에너지가 전체 물가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중 고작 3.7%에 불과해. 그보다는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가 중요한데 일단 주거비는 올해 말까지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어. 문제는 그 이유인데 워낙 모기지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아. 결국 주택 원매자들은 신규 주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주택 가격이 쉽게 빠질 것 같진 않아. 그럼 올해 말까지는 기대 물가가 좀 안정을 보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맞아. 그래서 주가는 언제든지 다시 흔들릴 수는 있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대물가 상승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 뭐라고 했어? 주식 비중을 가급적이면 줄이지 않는 거죠. 그래, 그거야. 고물가의 나의 자산을 현재 가치로 지켜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투자 자산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오늘은 주가가 조정을 워낙 많이 받고 있어서 언제쯤 또 반등을 주려나 아버지께 몇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요. 콜라스의 금리 전망에 대한 주장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5%에 도달했을 때 그 주변 어딘가가 주가의 저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었죠. 물론 기대 인플레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면 그에 맞게 주가 조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물가 상승의 시대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건 역시 함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